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권리는 중개보수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그 권리마저도 중개보수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오히려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기본 윤리인데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성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개공, 소공에게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고 보조원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게 품위를 유지하는 건지 신의성실인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뭐 민법에서는 103조에 해당되는 게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례 나올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가 대상인지 이런 거는 물을 수 있어요. 법조문에는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된다. 그래서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 개공, 소공에게 해당되는 것,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것 구분해놨죠. 31번 맨 밑에. 그래서 이거는 개공, 소공에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성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성관주의 의무가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임인은 우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면 개업공개사는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등기필 정보 확인해야 된다. 근데 현업에서 개업공개사님들이 등기필 정보를 거의 확인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 만약 남은 물건 팔아먹었다가 문제가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뭐 연수교육하려고 연수교육이 아니네. 그 지금 각 시도별로 주택임대차 도움 서비스라는 걸 하더라고. 이제 개업공개사님들이 그 시청에 도청에 근무하면서 그 대학생들 이런 거 집 보러 가는데 따라가고 이런 거 임대차 도움 서비스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도우미들 제가 그 이제 양성하는 강사로 강의를 하는데 그걸 하려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를 최근 판례를 다 찾아보니까 개업공개사는 의뢰받지 아니한 의뢰인으로부터는 중개보수 못 받는다. 그게 어떤 판례가 있냐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소개시켜드리면 세입자가 방을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보통 원룸 같은 거는 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게 많아요. 관리대행업체가. 그 관리대행업체에 방 있냐 물어보니까 있다고 한 거예요. 그 관리하고 있으니까 빈 방이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관리업체에서는 중개업소에 소개해달라고 의뢰한 적 없다고요. 그래서 그 관리업체에 있다고 해서 중개사무소 오라고 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에 그 관리업체, 그러니까 임대인의 대리인이 거기에 다 서명 날인했어요.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했고 확인설명서에 보면 중개보수가 적혀 있잖아요. 학업심에는 그래서 특별히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수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는 의뢰를 하지 않은 의뢰인한테는 그 확인설명서에 도장 찍었다고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확인설명을 듣고 확인설명서를 수령하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걸 입증할 뿐이지 중개보수를 지급함을 약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판결이. 참 재미있는 거는 중개보수 10몇만 원인데 대법원까지 가면 소송비가 1,5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의뢰하지 아니한 의뢰인한테는 못 받는다. 파라돌라 소리 세입자 구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구해주고 나서 중개보수 달라 이렇게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나오면 그 주택관리업체가 아니고 임대인이라면은 중개보수를 자꾸 주려고 해야 다음에 손님들을 데리고 갈 텐데 관리업체가 관리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비밀준수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기본세. 요건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사장은 비밀을 지켜야 되지만 직원들은 안 지켜도 된다 하면 X죠. 개공 등. 암기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첫 번째 까만 별표 개공 등에 보면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요게 개공 등에 해당된다고요. 개공 등. 그래서 비밀준수도 개공 등, 보조원도 비밀 지켜야 됩니다. 그 시험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된다. 이 법에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 그 비밀이라 하더라도 만약 확인, 뭐 예를 들면 물 새고 있는데 누수되고 있는데 그 말하지 말라, 비밀 좀 지켜달라, 그렇게 해도 말해도 된다고 확인 설명하게 돼 있잖아요. 또 극단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살인사건 난 거 말하지 말라 했는데 설명했다 하더라도 비밀준수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살인사건 났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 하라 말을 해도 할 수 없죠. 하면 그래 안 되죠. 현실적으로 그 판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살인사건 그 실제 저기 3번에 써 있었던 일인데요. 아파트에 그 쓰레기 버리고 가니까 옆에 집에서 집에 알고 들어왔죠. 묻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요? 이러니까 아니 몰랐으면 알 필요 없다. 이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뭔지 말하라 자꾸 말하니까 그 살인사건 난 거 알았죠. 이러니까 몰랐다. 그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쏘겠다고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판례를 보니까 다른 거래와 비추어 볼 때 특별히 가격이 싸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 있죠. 에 해당되므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살인사건 났다고 하면 그래 안 될 것이 명백하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업공개사 책임 비율을 10%로 봄이 상당하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살인사건 나는 걸 중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오늘 뭐 정치인 보니까 무슨 그 뭐 예를 들면 조폭 변호사는 돈만 준다면 아무나 변호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근데 이제 정치 나가려면 그런 거 아무나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 이제 조폭이나 이러면 아무리 돈 많이 준대도 안 해준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오늘 공천 취소되고 그랬더라고. 변호사 뭐 옛날에 변론하는 게 뭐 성폭력 가해자 이런 거 변론했다고. 근데 변호사는 돈 받고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해달라면 해줄 개연성이 좀 높죠. 여러분들이 변호사면 이제 조심해야 돼. 아무나 해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좀 흉악범 이런 사람은 변호사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하더라고. 아무도 안 해주려는 거예요. 나중에 괜히 그거 해줬다고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선 변호인 해가지고 국선 변호인들 그냥 돈 얼마 안 받고 국선 변호인들 해줘요. 원래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적으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대법원 이런 거 가려면 무조건 변호사 있어야 돼요. 헌법심판, 헌법소원을 내는 경우도 반드시 변호사 있어야 되고 반드시 변호사 있어야 되는 소송이 있어요. 자, 어쨌든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확인 설명을 위해서라면 누설해도 되고, 또 민형사소송법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진실을 말해야 되니까 비밀이라도 말해야 되죠. 민형사소송법.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 다음에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X죠. 영원히 준수해야 된다. 영원히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비밀 준수해야 된다. 그 제가 현업에 있어 보니까 나무 말 한 사람 많아요. 사장이 남자고 실장이 여자면 저 둘이 무슨 관계냐 이런 거 묻고 하는 사람 있어요. 모른다 해도 만날 때마다 묻는 사람 있어요. 그 쓸데없는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런 거. 실제 현업에서 뭐 비밀 누설했다고 처벌받은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 결국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나중에 남은 말 많이 하면. 자, 그 다음에 비밀준수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죠. 저도 태어나서 스토킹을 2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당할 때는 스토킹 처벌법 이런 게 없었어요. 더군다나 남자가 당했다고 하면 다 비웃고 이렇게 하고 아무도 인정 안 해줬어요. 근데 그 진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당해보니까. 식당에 가는데 저보다 제 동선 다 파괴가 저보다 먼저 딱 식당에 와 있고 이러면 성지대에 머리가 쭈삐쭈 서고 막 무섭더라고. 진짜로 죽고 싶더라고. 저도 그럴 때는.
자, 어쨌든 반의사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는 없는 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입니다. 이것도 등의 검증입니다. 개공 등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이 교과서 우리 222에서 240페이지에 엄청난 내용 많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 그냥 한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10가지입니다. 10가지. 매무수거 이 4가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번부터 9번까지는 개공은 임의적 취소,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근데 요거는 누구든지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죠. 누구든지면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운영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등록 안 돼 있는데 등록 취소할 수 없죠. 그래서 요거는 행정처분 대상 아닙니다. 표 마지막에 있는 거는.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고. 중개 남을 소개해야 되지. 소개는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집장사하면 안 된다고요. 매매업은 안 됩니다. 교환업, 임대업 이 두 개는 X다. 교환업, 임대업은 X다. 그러면 개업공개사 임대업 X 이 말은 임대업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금지행위가 못하는 거잖아요. 금지행위 X 아니다 이 말이라고요.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해도 된다고요.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 말이잖아요.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금지행위가 못하는 거고 금지행위 X 아니다. 그래서 해도 된다. 임대업은. 교환업도 해도 되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하면 안 됩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말라고 너무 많은 걸. 알면 다친다. 옛날에 악이잖아. 악이 민법에서도.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다. 이거는 민법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전부 무효가 아니고요.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된다. 시험에 과거에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선물 명목으로 받았다. 자동차를 한 대 강력하게 선물로 받아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락했다. X. 정중하게 거절해야 된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컨설팅 명목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컨설팅을 해주고 컨설팅 수수료 받는 건 상관없는데 컨설팅도 안 해주고 명목만 컨설팅 명목 즉 영수증에만 컨설팅 수수료 써주고 실제 컨설팅 해준 게 없다면 위반될 소지가 있다. 소송 제기하면 그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진짜 컨설팅 해주고 컨설팅 수수료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고 중개보수 외에 분양 대행 수수료 MGM, R 받아도 됩니다. 분양 대행해주고는 받아도 된다고요. 이게 국토부하고 제가 어떤 분이 임대 그 세입자를 구해줬어요. 세입자를 구해야 분양하기가 쉽잖아요. 그 미리 세입자를 구해놔야 그 세입자 처음에 비어있는 상가 세입자 구해주는데 나중에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다고 민원 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등록관청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임대 대행을 했다 하더라도 최초로 분양 대행을 한 경우는 임대 분양이든 매매 분양이든 그건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가격을 속이는 것도 거짓말한다. 현업에서는 대두리 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손님이 10억 받아달라고 하면 11억 3,200만 원입니다. 뭐 뒷끝다리를 붙이면 손님들이 뒤에 거 그것만 좀 깎아주세요. 뒷끝다리만 잘라주세요.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깎아주면 복비는 네가 그러면 더블로 줄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다 하면 노력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깎아주고 뒤에 끝다리 챙겨 먹고 하면 그건
금쟁이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고요. 거짓말. 근데 판례는 또 이게 거짓말인지 청약 유인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 분당 정자역에서 직선거리로 800m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길이 없어가지고 30분 걸려요. 800m면 한 10분만 하면 가는데 그런 건 쏘겠다고 보기 어렵다. 분명히 조그만한 글씨로 적어놨다. 큰 글씨든 조그만한 글씨든 그래서 요즘은 분양계약서 이런 데도 보면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음 뭐 이런 거 적어 놓는다고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그럼 책임 없는 거예요. 공중에서 직선거리 뭐 전철 30년 후에 생길 거 여기도 다 적어놨어요. 지금 GTX 뭐 지금 여기 뭐가 오죠? A가 안 오고 D 오네. D 올 예정이잖아. 이게 원주까지. 지금 대통령 다니면서 원주까지 한다고 또 얼마 전에 여기서 발표했던데요. 원주까지 곧 개통할 것처럼. 아무리 빨라도 15년 전에는 15년 안에는 개통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빨라도. 어쨌든 뭐 20년이든 30년이든 보니까 아직 30년 후에 될 것도 적어놨더라고요. 단 예정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정이니까 안 돼도 책임은 없죠. 그렇게 하라고. 애매하게 예정 이런 거 조그맣게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뭐 더불어민주당 이것도 민주당만 크게 해놓고 더불어는 조그맣게 적어놨어요. 그럼 더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더 인식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그 인지도 높은 걸 노출시키는 그게 다 광고 마케팅 기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30년 후 이런 거는 잘 안 보이게 해놓고 그냥 GTX-D 개통 크게 해놓고 예정 조그만하게 뒤에 적어놓으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이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관직상투 분양 관련 정서. 분양 관련 정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주택법에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주택상한사채, 철거민 정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를테면 이런 것들 안 됩니다. 다만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이게 분양 관련 정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이천에 분양권 전매도 되죠. 이런 거는 분양 관련 정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거 안 됩니다. 쌍방 대리는 안 되지만 일방 대리는 가능하죠. 이때 의뢰인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 이게 판례의 입장이고요. 직접 거래를 안 되도록 하는 이유는 살 때는 개업공개사가 싸게 샀다가 되팔 때는 비싸게 되팔고 이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면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직접 거래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임대업을 할 수는 있지만 임대업을 하더라도 손님이 정 방구하려고 왔는데 내 건물주니까 내 건물 해라 이건 안 된다고요. 다른 중개업소에 손님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는 거는 가능해요. 직접 거래는 안 된다고요. 직접 거래는 단 한 번만 해도 안 되고요. 매매업은 한 번 하는 거는 업은 아니죠. 업은 반복하는 게 업이잖아요. 자기 집 한 번만 파는 거는 매매업은 아니라고. 근데 직접 거래는 단 한 번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게 직접 거래 한 번만 하는 건 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는 절대 안 되고 요거는 매매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업으로 반복하는 것만 안 되고 한두 번 하는 거는 상관없다. 그럼 통상적으로 뭐 얼마 하는 게 매매업이 얼마냐? 매매업이라고 보냐? 보통 경매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한 3건 정도로 보더라고. 3건 넘게 낙찰받으면 그거는 거의 매매업으로 보는 거예요. 투자로 보는 게 아니라 1년에 3건 이상 거래하는 거는 그건 뭐 법에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더라는 이야기 현실적으로.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1억에 샀다가 1억에 되팔아가지고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를 알선했다면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왜? 탈세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양도소득세가 남는 게 없으니까 안 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안 냈으니까 탈세를 목적으로 했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이 되겠고요.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정보 공유하는 것 이런 게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누구든지 이게
뉴스에 나온 거에 보면 어딘지 모르지만 용인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를 분유회에서 중개사무소에 주고 그 분유 회원들한테 중개사무소 들어가 보고 우리가 준 착한 인증서 있는 중개업소만 이용해라. 왜 착한데요? 올려달라는 대로 매물 올려주는 거예요. 10억에 매물 올려달라면 10억이라고 올려놓고 그 모든 개업공개사님들이 다 10억이라고 올려놓으면 시세가 10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매수인 쪽에서는. 그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저도 현업에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 가격 자기 집 이거 얼마 받을 수 있는데 묻는다고 그냥 와서 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봐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어디서 얼마나 더 준다 하는가 할까봐. 그러면 보통 중개업소에 옛날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판다는 거 하고 산다는 거 하고 다르더라고. 판다면 많이 못 받는다 하고 산다면 좀 더 줘야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던데 저는 그냥 정보망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다 말해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전부 뭐 호갱노는 이런 데 보면 다 6개월간 시세 실거래 가격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빨리 뭐 얼마부터 얼마 나와 있으니까 급하면 조금 가격을 낮춰야 빨리 싼 거부터 다 나가니까 좀 낮춰야 되고 여유가 있으면 좀 비싸게 내놓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말하는 게 저는 더 낫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말하는 것도 다 녹화 다 돼 있고 그래서 뭐 증거가 명백하게 남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자, 우리 책은 요게 320페이지에 있는데 320, 21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320페이지. 어, 320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맨 위에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건전한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는 것 여기 적어놨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몇 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많기 때문에 시험에 제가 볼 때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 뭐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주 안 나오는 걸 굳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양가로 2번에 보면 신고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맨 밑에 박스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2번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그 다음에 3번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통보 이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3번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맡겼다고요. 다른데 어디다 맡겼어요? 신고센터에 맡겼는데 그 신고센터가 현실적으로는 맨 밑에 거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해가지고 위탁돼 있습니다. 위탁기간, 수탁기간 같은 말입니다.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고. 위탁기간, 수탁은 받을 숫자고 위탁은 맡기는 거고 정반대 말입니다만은 보는 사람에 따라 주어에 따라 달라 똑같은 의미라고요. 어쨌든 위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한국부동산원이라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신고인으로부터 신고 접수를 받고요. 접수를 받으면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에 여기 10일 여기 10일 몇 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트 10번 11이 40번 40번에 11번 12번에 있죠. 11번 40번에 11번 12번
40번에 11번 여기 11번이 여기 있고요. 12번 여기 있죠. 11번, 12번, 11 이런 거 숫자를 7일이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321페이지에 보면은 양가로 5번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구두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 사항, 신고 당하는 사람 인적 사항 제출해야 돼. 그 제가 전화해 봤어요. 한국부동산원.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센터라고 이걸 치면 제목을 치면 한국부동산원 전화번호 나올 거예요. 그 저는 전화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파트 분야에 와서 자꾸 자기 아파트 비싸게 매물 올려달라고 자꾸 요구하는데 이거 좀 조사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또 피신고인, 신고당한 사람 인적사항, 그 말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까지 다 달라는데 와서 그렇게 자꾸 하는 사람 보고 이름 뭡니까? 전화번호 뭡니까? 생년월일 뭡니까? 이런 거 묻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 물으면 아저씨 뭔데 하면서 오히려 욕만 얻어먹는다고요? 그래서 뭐 신고하려고 해도 인적사항을 몰라서도 신고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피신고인은 신고당하는 사람 인적사항 다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약 당사자 계약서 썼으면 인적사항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계약서 쓰고 계약서 쓸 때 이제 개업공개사가 잘못하면 신고당할 수가 있다고요. 그 인적사항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거래질서 교란행위 발생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3번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개업공개사가 되든 손님이 되든 나한테 살면서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빨리 휴대폰부터 바꿔버려야 돼. 무슨 분쟁이 생기면 사고 나면 휴대폰 그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뭐 통화 기록이라든지 문자 보낸 거 이런 거 불리한 거는 없애려면. 그러니까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휴대폰 못 열게 하고 다 그냥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사 당하려고 하면 휴대폰 탈탈 털면 다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6번 신고센터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반드시. 다만 예외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박스 안에 어떤 경우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번 신고인이 보완을 요청했는데 보완하지 않는 경우. 3번에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악성민원이 있잖아. 계속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사실도 없는데. 그 다음에 4번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 이런 경우는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고 조사 및 조치 요구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 그것도 승인받아야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부동산원에 전화해보니까 느낌이 딱 그 담당자가 귀찮아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접수돼 버리면 사건 처리 종결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엄청나게 절차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거 그냥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더라고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접수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확인 설명 의무 다시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법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은행 융자가 있는데 손님한테 물어보니까 임대인한테 물어보니까 융자 1억 받아가지고 다 갚고 1,000만 원 남았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임차인한테 설명하는 거 확인 설명 잘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그건 확인 설명이 아니죠. 전달하는 거죠. 확인 설명이 아니고.
확인 설명이라는 거는 손님이 말한 게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하는 게 확인 설명이에요. 만약 그렇게 융자 1억 받았다, 다 갚고 1,000만 원 남았다 하면은 다 갚았는지 확인하려면 은행에 금융거래 확인서, 은행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금융거래 확인서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뭐 채무 확인서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의미가 없어요. 채권 채무금액 예를 들면 1억 빌려가지고 다 갚고 1,000만 원 남았다 하더라도 또 9천만 원 더 빌려버리면 끝이죠. 그럼 9천만 원 나중에 빌렸다 하더라도 건저당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전부 다 그 처음 건저당 설정 등기 한 날로 권리 순위가 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 없고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된다, 판례가. 다만 근데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또 배상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잘못 설명해가 손해가 생겼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1,000만 원 남았다고 하던데요, 해가지고 나중에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자, 241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요. 이걸 책에 딱 한 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적인 걸 정리했기 때문에 뒤에까지 241페이지 뒤에까지 다 봐야 되는데,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느냐면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해야 돼. 중개 완성이 뭡니까? 계약 성립이 중개 완성이에요. 집 팔아주세요 했으면 팔리는 게 중개 완성이라고요. 팔리기 전에, 매매 계약서 쓰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요. 계약서 다 쓰고 나서 설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미 계약했는데 뭐 융자가 있다 이러면 융자 있으면 계약 안 할 건데 미리 설명해야 결정을 하겠죠. 판단을 하겠죠. 계약할지 안 할지. 그래서 미리란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면 됩니다. 서로 두 개가 다르니까 주의를 하시라고요.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설명서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그리고 확인 설명할 때는 말로만 아까 주인이 은행 융자 1억 받아가지고 다 갚고 1,000만 원 남았다 하던데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근거 자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럼 등기사항 증명서 얼굴 보고 채권 채무 금액은 얼마입니다. 굳이 현재 피담보 채무액 설명하려면 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떼가지고 누가 떼야 돼요? 본인이 뗄 수 있죠. 아니면 본인이 뭐 위임장 같은 거 이런 거 주면 개업공개사가 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등기사항 증명서는 교부할 의무는 없고요. 확인 설명서 서식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을 교부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보존합니다. 1, 2, 3, 4의 서식이 있다고요.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걸 교부합니다. 그 확인 설명서에 빈칸 다 채워가지고 교부해야 되죠. 확인 설명서 서식에 빈칸, 공란을 남겨놓으면 확인 설명서 작성 위반입니다. 이 등록관청에서는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확인 설명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작성했으면. 자, 그 다음에 또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한 걸로 해석을 하면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공무원이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자, 확인 설명은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다만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하거나 보조할 수 있죠. 그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토부 유권해석이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이 중개 업무로 보아야 한다라는 게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소공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보존 의무도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왜? 소속공인중개사 3년 보존하기 전에 먼저 잘리니까 보존할 의무 없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중개업소에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제가 알고 있는 데는 1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거의 극히 낮아요. 잘하면 더러워서 그만둬버린다고. 자기가 개업하면 돈 많이 버니까 못하면 잘려요. 그래서 오래 다니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하면 개공은 업무 500만 원 이하가 되려.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옛날에 2014년에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업무 정지였는데 지금 500만 원 이하가 되려로 완화됐고요. 소속 공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개공은 업무 정지, 소공의 경우에 보존 의무 없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하면 개공은 업무 정지, 소공이 당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안 하면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시험에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사유 모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런 거 출제됐습니다. 확인 설명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는 모두 해당되죠. 소공은 자격 정지, 개공은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243 암기 프린트는 6번에 있습니다. 6번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9가지입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바닥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게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인데요. 과거 시험에 오늘 문제 내드린 거에도 있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오늘 문제에도 있습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 정보 공개할 내용은 아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역시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 정보 공개할 내용은 아니다. 바닥면의 상태도 정보 공개할 사항은 아니다. 취득 관련 조세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다만 공시지가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좀 전에 했잖아요. 노란 글씨가 공통적인 정보 아닌 겁니다. 5개입니다.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좀 어렵죠. 단순히 암기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왜냐 이렇게 물으면 답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란 글씨 5개가 공통적 정보 아닙니다. 오늘 문제 거기 2번인가요? 2번에 있죠? 2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풀겠습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개업 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실제 권리관계 이런 거는 주인이 협조 안 하면 알 수 없잖아요. 싱크대 물이 잘 나오는지, 가스레인지 불이 잘 켜지는지, 꺼지는지 이런 거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하면 임대, 매도 의뢰인은 그 자료 요구에 응해야 된다, 불응해도 된다. 답은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한 경우 가능하다. 불응해도 처벌 규정 없어요. 불응하면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 주면 된다. 그 임차 의뢰인이 도배는 깨끗합니까? 물으니까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적어주면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계약이 돼요? 안 돼요? 재수없다. 뭐 이런 인간이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개업 잘하는 분은 보니까 무조건 오빠, 남자한테는 그냥 오빠 이러면 웬만하면 무너지가 다 말해줘요. 여자분한테는 누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왜 네 누나인데 이렇게 하고 짜증내더라고요.
그것도 이모 하니까 내가 뭐 식당 아주머니야 왜 이모라고 부르냐. 참 여자분한테는 부르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여자분들한테도 중립적인 단어 사모님 이러니까 나 돌싱이야 왜 사모님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하고 싫어요. 그래 그냥 사장님 이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여자든 남자든 좀 나이 많으면 회장님 한 50 넘은 사람한테는 회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좋고요. 자 어쨌든 시험에는 설명하고 대신에 설명하거나 X로 출제됐습니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생긴 내용이죠. 신분증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의 경우 법령의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요즘 개업공개사님들이 이천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개인정보 정보 공개하는 거 동의하냐 이런 걸 받더라고요. 받아요. 이천에. 몰라서 뭔데 이천에 받아요. 받냐고 정보 뭐 개인 뭐 아니 손님들한테 다 둘 다 받지 않아요? 안 받을 때도 있고. 제가 볼 때 공인중개사법상은 안 받아도 돼요. 이게 법령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데 협회에서 받아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협회에서 받아라고 하는 이유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협회 정보망에다가 매물 올리고 이러면은 나중에 문제될까 봐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이런 데서는 전혀 안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은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강의할 때가 있어서 행정안전부 질의하니까 개업공개사는 안 받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제가 책임은 못 진다. 내 말 듣고 안 했다가 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은 못 진다. 공무원들 꼭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자기 말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거는 아니고 개인적인 사견이므로 더 궁금한 거는 국민신문고에 문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이제 그 고객 관리 명단 이런 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중개사무소 넘겨줄 때 그 매수인한테 주고 이렇게 하려면 아마 받아 놓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처벌하진 않아요. 저도 어떤 중개업소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그 무슨 아파트 수분양자 맞죠? 이러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분양자 이런 말은 일반인들은 거의 안 쓰잖아요. 수분양자 이런 말. 수분양자가 뭐예요? 피분양자,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죠. 그거 맞는데 왜요? 누군데요? 이러니까 새 놓을 겁니까? 들어가 입주할 겁니까? 이런 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 정보 얼마 주고 샀어요? 명단, 입주자 명단 얼마 주고 샀는데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사장님 모델하우스에서 제가 명함 드리는데 기억 안 나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또 헷갈리잖아요. 누구 뭐 하도 받았는 거 몰라가지고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받았는데 이러면서 하더라고. 다 명단이 입주자 명단이 그래 되나 보더라고요. 돈 받고. 그렇다고 그 처벌받은 사례 거의 없어요. 그런 식으로 모델하우스에서 명함 드리는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뭐 증거도 명확하게 없고 그러니까 그 고소할 일이 없잖아요. 괜히 그 고소해가지고 뭔 제가 실익을 보려고 그냥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말았어요. 그냥. 그 입주장이라고 그래요. 현업에서는 입주장사한다 이런 말 하더라고. 입주하기 6개월 전부터 입주하고 6개월 후까지 한 1년 동안만 그냥 뜻다방처럼 빈 사무소 얻어가지고 하고 그냥 나가고 이런 개업공개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월세 미리 선불로 1년 거 다 줘버리고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비교 정리는 지금 계약서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자 5년 보존, 3년 보존이 있는데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는데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있고 일반 중개계약서도 법정서식 있습니다. 자, 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계약서는 개공이 작성해야 됩니다. 단 소공도 중개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 작성하냐? 중개를 완성한 때 작성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행정사가 아닌 자는 계약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법률이 변호사법하고
공인중개사법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완성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완성한 때는 작성하면 되는데 판례가 있는데요.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들이 와가지고 이대로 계약서 대서 좀 해주세요. 자기들끼리 계약 다 해놓고 그냥 이대로 적어달라고 온 거예요. 왜 왔냐 물어보니까 10만 원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가 은행에 제출되어야 대출이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개업공개사 10만 원 받고 좋다 생각하고 그냥 도장만 찍어준 거예요. 명판만.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박용덕 해서 도장만 찍어줬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꾼들이었어요.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 서로 짜고 와가지고 전세자금 대출만 해먹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다고요. 책임 있다. 왜?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신분증 등을 통해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써주지 말고요. 써주려면은 확인 다 하고 중개보수, 법정보수 다 받고 써주든지, 안 그러면 10만 원 받고 해줬다가 잘못하면 책임만 져야 된다고요. 물론 자기가 2년 전에 해줬다가 2년 지나고 나서 연장계약서 써달라고 다시 오면 뭐 10만 원 받고 이렇게 많이 해줍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계약서 쌍방교부고요. 5년 보존입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 즉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종이계약서 작성해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법정서식 없는데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시험에 국토부 장관 대신에 협회는,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주어 바꿔가지고 시험에 나왔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 및 날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사장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요. 사장이 업무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거짓계약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같은 말입니다. 적게 되면 개공은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거 이중계약서도 해당됩니다. 임의적 취소인데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잖아요. 이중계약서를 적어도 징역벌금은 없어요.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이중계약서는 징역벌금이 따로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이유는 형법상, 형법이 일반법이죠. 벌칙은 일반법인 형법에 사문서 위조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로 벌칙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이제 자격 취소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안 적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현업베이스 보면 안 적는 게 바람직한데 1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손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손피, 손에 찌는 피. 그래서 손에 1억만 쥐어달라, 뭐 5천만 원만 쥐어달라 이러면 결국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특약을 넣는 거라고요. 그런 특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해도 된다. 매수인이 내기로 해도 된다. 다만 매수인이 만약에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5천만 원을 내주면 양도차익이 1억이 아니라 1억 5천이라고 계산해서 2차 양도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내는 사람은 없죠. 자,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암기 프린터 요거는 9번, 10번에 있는데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게 거래계약서 공인중개사법이고요. 땅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요건 금인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이 금인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2016년 이후에 안 나왔어요. 요거는 이게 앞에 있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요. 9번에 있는 거 암기 프린터.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은 없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저는 참 현업에 있는 분들 특약 넣는 거 보면 뭐 상관례에 따른다, 민법에 따른다 이런 걸 특이하게 적는 분도 있더라고. 그런 말 안 해도 당연히 민법을 따르면 따르는 거지. 뭐 무슨 법을 따른다. 모든 법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뭐 민법은 지켜야 되고 공인중개사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X죠. 모든 법 다 지켜야 되죠. 그런 특약은 안 해도 되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현 시설 상태 확인 후 현 시설 상태대로 계약하기로 함 이런 걸 적으라고. 나중에 그래야 이렇게까지 했으면 뭐 눈에 안 보이는 거 보이든 안 보이든 현재 있는 그대로 계약하기로 했다 이러면 나중에 개업공개사 책임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고.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나타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나타나더라도. 시험에는 요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걸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기재하도록 하냐면 옛날에는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했습니다. 요즘은 중개보수 영수증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를 합니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을까봐 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까지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요. 이게 지금은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할까요? 안 할까요? 의무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교부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건 법정 서식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서식이 아니라 그냥 은행 매출 전표처럼 돈 받으면 영수증 달라면 영수증 줘야지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수증 못 주겠습니다. 이러면 그럼 나 돈 못 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장부에 기록해가지고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무조건 달라고 그래요. 법인이 매수인이거나 매도인이거나 하면. 법적으로는 영수증 교부할 의무 없다. 법정 서식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요. 법에 정해진 서식은 따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손해배상 책임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두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